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꼬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용 선생의 식구의 목적 과학교실 읽어볼 건데요. 자가 반응이에요. 부제목은 일찍 자면 키가 쑥쑥 크는 카자근입니다. 오늘도 딱 6교시까지 있는데요. 1교시는 시각, 2교시는 여러가지 감각, 3교시는 신경계, 4교시는 자극에서 반응까지, 5교시는 호르몬, 그리고 6교시는 항상성입니다. 1교시입니다. 갑자기 밝아지는 눈이 부신 까닭은입니다. 여기 있는 교과역에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이고요. 중학교 3학년의 자극과 반응입니다. 이제 딱 터널을 가다가 갑자기 탁 밝아지면 막 눈이 엄청 부시잖아요. 이때 눈을 봐도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이에요. 눈은 감각기관은 몸 밖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눈으로 빛을 받아들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도 소리를 듣고, 소리 듣죠. 이때 빛, 냄새, 소리 같은 걸 자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눈, 코, 이만 감각기관일까요? 아니에요. 혀와 피부도 감각기관이에요. 우리 몸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눈은 빛을 자극을 받아들여요. 물체의 모양, 색깔, 거리 같은 걸 느껴요. 이렇게 눈에서 느끼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불러요. 눈 전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먼저 눈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이 있는데 그 막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 뒤에는 홍채가 있어요. 빛은 각막을 통해 홍채 가운데 있는 구멍인 동공으로 들어가요. 동공은 흔히 눈동자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눈동자는 많이 써봤는데 각막에는 흔히 처음 듣잖아요? 이때 흰자와 검은자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이제 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은 6겹인데 도대체 바깥쪽에 있는 막이 흰색이에요. 그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이 흰색이에요. 그게 흰자고요. 그리고 동공과 홍채가 있는 부분은 흰색 막 대신에 투명한 각막으로 덮여 있어서 홍채가 어두운 색으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검은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미니미니한 거. 이 볼록한 거는 수정체입니다. 이제 동공으로 들어온 빛을 수정체에 지나면서 꺾어요. 빛이 꺾인다는 뜻은 이제 돋보기에서 빛을 통과시켜 본 적이 있잖아요. 이때 빛을 볼록한 돋보기를 지나면 꺾이는 것처럼 볼록할 수 있는 정체를 지난 빛도 꺾여요. 빛은 각막, 수정체를 지나 유지체를 통과해 망막에 도착해요. 그럼 우리 눈에 빛이 보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눈이 빛을 보려면 시각세포가 빛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포는 작은 새, 세포포,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말해요. 사람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눈에 들어온 빛은 망막에 맺혀서 물체의 모습을 띄어요. 이거를 상이 맺는다고 해요. 망막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데 상이 맺힌 망막의 시각세포는 빛으로 자극을 받아들여요. 이제 시각세포만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룬 세포는 종류가 엄청 많고 하는 일이 제각기 달라요. 시각세포는 빛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세포는 빛을 줘도 막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제 시각세포는 시각신경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시각신경을 통해 내려 전달돼요.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이 물체의 모습은 뭔가, 이 물체의 모습은 샤프다, 이렇게 물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에서 각막, 각막에서 수정체, 수정체에서 유지체, 유지체에서 망막, 시각세포, 망막에서 시각신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로 이식됩니다. 어두운 것은 빛이 많이 없어서 눈에서 받아들여서 자극이 적어요. 그러다 불을 켜면 갑자기 빛이 많아지니까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이는 자극도 많아져요.
세포가 받는 자극이 시각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될 때 갑자기 많은 자극이 되어 눈부셔! 눈이 부셔 늦게 됩니다. 그림을 봤을 때 조각을 껐을 때 동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켰을 때는 동공이 작아졌잖아요. 이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냥 안 생긴 것 같긴 하지만 이 검정색이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제 조명을 끄면 동공이 딱 작아지고 키면은 다시 켜져요. 줄병이 밝을 때는 홍채가 커져서 동공의 크기가 딱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동공도 들어오는 빛의 양이 딱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어두움 반대로 홍채가 작아질까요? 맞습니다. 홍채가 작아지면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들어오는 양의 빛이 막 늘어나요. 나선의 정리 노트. 1번 감각기관, 몸 밖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 눈, 시각을 담당하는 곳.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임. 이것을 망막이라고 하죠. 2. 물체를 보는 과정. 1번 빛,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세포, 시각신경, 뇌입니다. 3번 눈의 조절. 1번 눈의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변함. 밝을 때 홍채가 커지고 그 다음에 동공이 작아집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고 어두울 때 홍채가 작아짐, 동공 커짐.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나. 과학 퀴즈.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이 다를까? 여기 있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6학년 이야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중학교 3학년에 자극과 반응이 있습니다. 눈 말고도 귀, 혀, 피부가 감각기관이라고 했죠. 코, 귀, 혀. 그 중에서 코는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딱 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꽃을 예를 들면은 꽃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나는 기체 물질이 퍼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각세포가 빛을 자극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코에서는 후각세포가 기체 물질을 자극을 받아들여요. 후각세포는 코 안쪽 윗부분에 있어요. 후각세포가 기체 물질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은 후각세포 연결된 후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요.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막으면 기체 물질이 코로 들어오지 못해서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후각은 1만 가지가 넘는 기체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아주 적은 양의 자극도 느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이에요. 대신에 금방 묻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제 아는 맛은 대부분 다 단맛, 쓴맛, 신맛, 단맛, 쓴맛, 신맛이 있는데 또 다른 맛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짠맛과 감칠맛도 있죠. 혀는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미각을 감당하는 감각기관이에요. 혀는 코와 달리 액체 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여요. 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좁쌀 모양의 작은 돌기가 있어요. 이렇게. 맛을 느끼는 과정. 액체 물질에서 맛봉오리, 맛봉오리에서 맛세포, 맛세포에서 미각신경, 미각신경에서 뇌까지. 이 돌기 옆에는 맛봉오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맛봉오리에는 액체 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세포인 맛세포들이 모여있어요. 맛세포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고 맛세포는 액체 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미각신경을 통해 자극을 뇌로 전달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맛을 딱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음식은 미각뿐 아니라 후각과도 연결돼 있죠. 우리 몸은 코에서 느끼는 냄새와 혀에서 느끼는 맛을 뇌에 합쳐서 음식의 맛을 느껴요. 과학자들은 냄새에 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에요. 소리를 날 때 보통 어떻게 날까요? 일단은 말할 때 목에서 소리가 나요. 책상을 두드려도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말할 때는 목이 떨리고 책상을 두드리면 책상이 떨려요. 이렇게 물체가 떨리는 걸 진동이라 해요. 여러분 아 하고 목을 만져보세요. 그럼 진동이 나요. 소리가 진동하는 관계가 있는데요. 물체가 진동하면 주변의 공기도 진동해요. 공기의 진동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귀에 닿아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귀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공기의 진동입니다.
이렇게 얼굴 옆부분에 보이는 곳을 귓바퀴라고 해요. 귓바퀴는 오목하게 생겨서 소리가 잘 안 보여요. 귓바퀴에서 모인 소리는 귓부분에 가서 얇은 막에 딱 도착하죠. 그 막을 고막이라고 합니다. 이 고막. 진동은 고막에서부터 귀 깊숙한 곳으로 이어달리기를 하듯 딱 전달돼요. 먼저 고막이 진동하면 고막에 붙어있는 글석바가 진동을 띄우고 이어서 달팽이관이라는 곳으로 진동을 딱 전달해요. 소리, 공기의 진동에서 귓바퀴에서 귓구멍에서 고막에서 귓속뼈에서 달팽이관, 청각세포입니다. 그래서 청각신경, 그 다음에 뇌입니다. 이제 코끼리 코하고 막 빙빙 돌아봤잖아요. 이런 걸 회전한다고 해요. 또 돌부리에 걸리면 우리 몸이 딱 기울어져요. 이때 이렇게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것을 귀에서 느껴요. 방구기관과 진정기관은 저마다 연결된 신경이 따로 있어요. 이 신경을 통해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덕분에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고 평형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몸이 회전거리거나 기울어지는 걸 느끼는 것을 평형감각이라고 불러요. 귀가 이제 소리만 듣는 거라고 배웠는데 평형감각도 담당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손을 딱 꼬집어보면 아프죠? 아파야 돼요. 아픔을 통증이라고 불러요. 통증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도 감각기관이라고 했잖아요. 피부에서는 통증 말고도 피부를 누르는 힘도 느끼고 피부와 물체에 닿는 접촉도 느껴요. 또 물체가 우리 몸보다 차갑거나 따뜻한 것도 피부에서 막 느껴요. 막 피부에서 여러 가지 느끼죠. 이 피부에서 다양한 반응을 느끼는 걸 피부 감각이라고 해요. 피부에서 그런 자극을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이제 피부에서는 자극을 받는 곳이 있는데 이걸 감각점이라고 불러요. 피부는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감각점에는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이 있고 각각 다른 자극을 받아들여요. 통점은 통증을 말하고요. 앞점은 누르는 힘을, 촉점은 접촉을, 냉점은 차가움을, 온점은 따뜻한 걸 느껴요. 이제 그래서 감각의 점에는 딱 5가지가 있어요. 이제 감각적 조절소는 통점이 가장 많고 온점이 가장 적어요. 우리 몸은 피부 감각 중에서 통증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조금만 아파도 바로 알아요. 또 몸의 각 부분마다 감각종의 개수는 조금씩 달라져.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이나 입술은 다른 부분보다 감각종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작은 자극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1번 여러 가지 감각. 1번 후각. 코에서 기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냄새를 맡음. 기체물질에서 후각세포. 후각세포에서 후각신경. 후각신경에서 뇌. 2번 미각. 혀에서 액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맛을 느낌. 액체물질, 맛봉오리, 맛세포, 미각신경, 뇌. 3번 청각. 귀에서 공기의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소리를 들음. 소리에서 귓바퀴, 귓바퀴에서 귓구멍, 귓구멍에서 고막, 고막에서 귓속뼈, 귓속뼈에서 달팽이관, 청각세포, 달팽이관에서 청각신경, 청각신경에서 뇌. 4번 평형감각. 귀의 방구기관에서 진정기관과 각각 몸의 회전을 기울어져 자극으로 받아들임. 5번 피부감각. 피부의 감각적에서 통증, 누는 힘, 접촉, 차가움, 따뜻함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느낍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0, 땡! (3교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는 까닭은? 이것도 교과 연계에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뇌몽의 구조와 기능, 중학교 3학년 자율과 반응입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은 각자 맡은 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눈은 물체를 보고 손은 물체를 잡아요. 몸의 각 부분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해요.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를 이용하죠. 이 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는 구석구석까지 수많은 뉴런이 뻗어 있고 이 뉴런이 모인 걸 신경계라고 불러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계에 속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시각신경도 신경계에 관련이 있어요. 시각신경도 신경계에 속하고 뉴런으로 이루어지고 시각세포에서도 빛 자극을 통해 뉴런으로 통해 뇌로 신호를 전달해요. 그러면 뉴런은 신호를 어떻게 전달할까요? 신기하다시피 뉴런은 전기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전기는 전선에 흐르는 건 줄 아는데 쉽게 말하면은 뉴런은 우리 몸에서 딱 전선 역할을 해서 뉴런에도 전기가 흘러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막 뜨드드 하면서 그렇게 감전되지가 않고 뉴런에는 아주 약한 전기가 흘러요. 전등을 켜거나 컴퓨터 작동시킬 정도로 세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10분의 1mm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좁지만 길이는 엄청 길어요. 사람의 다리에 있는 뉴런의 길이가 1m나 돼요. 작은데 긴다. 뉴런에서 가지가 적은 쪽으로 신호를 넘겨주기만 해요. 뉴런에서 전기 신호는 양쪽으로 오가는 게 아니라 한쪽 끝에서 다른 끝을 향해 한 방향으로만 전달돼요. 그러니 하나의 뉴런에서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가지와 넘겨주는 가지가 따로 있어요. 이제 다음 뉴런으로 이어면 신호를 막힘없이 전달되고 있어요. 뉴런은 세 종류가 있어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세 종류예요. 먼저 감각뉴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해요. 연합뉴런은 무슨 일을 할까요? 연합뉴런은 감각뉴런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명령을 내요. 마지막으로 운동뉴런은 연합뉴런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여 적절한 반응을 일으켜요. 뉴런이 모여 신경계를 이룬다 했는데 신경계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충주신경계와 말초신경계예요. 충주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초신경계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충주신경계는 막 뇌에 속해요. 연합뉴런이 이루어져 있는 충주신경계는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해요. 뇌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단한 머리뼈가 둘러싸여 있어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야.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건 뇌 모양이고 이건 뇌예요. 뇌 종류에서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정말 여러 부분이 있는데 뇌 부분에 차지하는 대뇌는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또 말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복잡한 활동도 일으킵니다. 소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간뇌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해요.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또 연수는 심장, 폐, 위 같은 내장 활동을 조절하여 생명을 유지해요. 충주신경계에는 뇌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뇌와 몸을 연결하는 척추입니다. 척수는 등 한가운데 위에 곧게 뻗어 있는 뼈가 척추고 척추 안에 척수가 들어있어요. 1번 신경계. 충주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 전기신호는 전달하는 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음. 중추. 감각뉴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함. 연합뉴런.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림. 운동뉴런. 연합뉴런의 명령을 몸의 각 부분 전달함. 2번 중추신경계. 자극을 판단하여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하는 신경계.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음. 간뇌, 중간뇌, 연수, 대뇌, 소뇌. 척수. 뇌와 몸 사이를 연결함. 과학 퀴즈 3, 2, 1, 0, 땡. 4교시 자극에서 반응까지. 무릎을 때리면 왜 다리가 저절로 펴질까? 이것도 교과형에는 똑같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과 중학교 3학년 자극과 반응이 있습니다. 뉴런은 연합뉴런, 감각뉴런, 운동뉴런으로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있는 감각뉴런 전체를 감각신경이라고 불러요. 감각신경은 온몸에 뻗어 있고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해요. 어떤 게 감각신경일까요? 감각신경은 눈, 코, 귀, 혀, 피부 같은 감각기관에서 받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게 감각신경이에요. 저번 시간에 배운 시각신경이나 후각신경도 다 감각신경이에요. 운동뉴런 전체는 운동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신경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온몸으로 전달해요. 엿듯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운동신경은 운동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운동신경은 우리 몸 곳곳에 있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어요. 중추신경계의 명령이 운동신경을 통해 전달되면 근육이 움직여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눈이나 코에 감각기관만 연결되어 있고 팔이나 다리에서는 운동신경만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온몸에서 함께 뻗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는 감각신경뿐만이 아니라 운동신경도 함께 있어요. 손가락은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곳곳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함께 뻗어 있어요. 감각신경이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면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 운동신경이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온몸의 곳곳에 전달해요. 그러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사이에는 항상 명령을 내리는 중추신경계를 거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몸에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하나하나 따라가 봅니다.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자극,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에서 대뇌에서 척수, 척수에서 운동신경, 운동신경에서 운동기관, 마지막으로 운동기관에서 반응으로 일어나죠. 일단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돼요. 대뇌는 자극을 판단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 척수대에 거쳐서 운동신경에 통해 운동기관인 근육으로 전달되면 근육이 움직여서 반응이 일어나요. 육상선수가 심판에게 총소리 듣고 출발 상황을 생각하면은 자극이 주어질 때부터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을 일단 그래서 총소리 받아들이면은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대뇌에 딱 전달되죠. 그러면 대뇌가 자극을 판단해서 출발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제 그 명령은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이 통해 다리에 있는 근육을 전달돼요. 근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대뇌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이 반응은 보통 10분의 1초가 걸려요. 무릎을 망쳐뜨렸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의식적인 반응이죠. 그거는 근데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반응 중에는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반응도 있어요. 대뇌가 아닌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요. 주로 척수, 연수, 중간뇌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대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무조건 반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딱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저절로 펴진 것도 무조건 반사죠. 무릎을 쳤을 때 다리가 저절로 펴지는 것은 척수의 명령을 받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통증이나 뜨거움 같은 건 강하고 위험한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에 전달되면 척수에서 바로 명령이 내려지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으로 전달돼요. 딱 이제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무조건 반사도 있는데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저절로 재채기를 할 때 이건 연수가 조정하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갑자기 밝아지는 덩공이 작아져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인다고 했죠. 이거는 중간뇌가 조절해요. 무조건 반사는 참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냥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반사는 일어나서 100분의 1초 만에 반응이 일어나요. 의식적인 반응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죠. 이제 무조건 반사를 일으킨 자극은 척수까지만 전달되고 대뇌는 전달되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반사를 일으킨 자극도 대뇌에 전달돼요. 예를 들어서 냄비가 뜨거워서 곧바로 손을 떼는 건 무조건 반사가 맞아요. 근데 이 자극을 대뇌로 전달이 돼가지고 대뇌가 뜨겁다는 판단을 내리고 손을 후후 외거나 차가운 물에 손을 넣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무조건 반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1번 말초신경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뉩. 감각신경. 감각 유전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극을 전달함. 운동신경. 운동 유전으로 이루어져 있음. 명령을 전달함. 2번 자극이 주어질 때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의식적인 반응. 대뇌를 거쳐서 일어남. 자극.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에서, 대뇌에서, 척수에서, 운동신경. 운동신경에서, 대뇌에서, 반응. 무조건 반사. 대뇌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자극에서 감각기관,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 척수, 연수, 중간뇌입니다. 운동신경, 운동기관, 마지막으로 반응. 과학 퀴즈 단위를 찾아서 3초 내겠습니다. 3, 2, 1, 0, 땡! 오교시 벌써 오고시네요. 흐름은 밤에 일찍 자야 좋은 까닭은입니다. 이것도 계속 똑같네요. 계속 똑같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초등학교 3학년의 자극과 반응.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의 신경계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신경계에서 전기신호를 전달한다 했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전기신호 말고 다른 종류의 신호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몸속에 내보내진 다음 몸으로 퍼져나가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호르몬은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신경계처럼 구석구석 뻗어있는 게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호르몬은 혈액에 섞여서 혈관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혈액에 호르몬이 섞인다는 게 좀 신기하지만 우리 몸은 안팎으로 많은 물질을 내보내는데 이거를 분비한다고 합니다. 분비된 물질 중에 쉽게 볼 수 있는 건 땀이나 눈물이에요. 땀과 눈물은 각각 땀샘과 눈물샘에서 분비되어 밖으로 나가죠. 분비, 나눌, 분, 샘, 비. 세포나 샘에서 특정한 물질을 내보내는 걸 말하죠.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것을 내분, 비샘, 약간 줄임말 같죠. 내분, 비샘은 머리, 목, 가슴, 배 등을 몸속 여러 곳에 있는데 저마다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은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도 있고 오줌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호르몬은 100가지가 넘어요. 호르몬은 근데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양 아주 적어요. 수영장 가득 채운 몸에 흐르는 혈액이라고 생각하면은 작은 것 한 개 정도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약간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종류에 따라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이 분비되는 호르몬도 있겠죠. 이 경우 수영장에 아주 작은 이중 한 방울이 섞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무조건 반사는 100분의 1초 만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뇌에서 전기신호가 100분의 1초 만에 1m 움직입니다. 이렇듯 신경계는 신호를 아주 빠르게 전달돼요. 이에 비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도니까 훨씬 느리게 전달합니다. 신경계는 빠르고 호르몬은 느리네요. 또 다른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신경계가 전달하는 신호는 일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호르몬은 전달 신호는 신경계보다 오래 지속되는 반응을 일으켜요. 마지막으로 다른 점이 또 있는데 신경계는 신호를 곧바로 전달하지만 호르몬은 그렇지 않아요.
신경계는 신호가 전달되는 곳까지 유난히 뻗어서 신호가 그곳으로 곧바로 전달되는데, 예를 들어서 뇌에서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낼 때 손가락에 뻗어있는 신경계가 신호가 전달되어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호르몬 전달되는 곳으로 곧바로 가지 않나? 맞아요. 호르몬은 곧바로 가지 않고 혈액에 분비되어 혈액과 섞인 채 몸을 돌 뿐이에요. 호르몬은 종류에 따라 작용할 수 있는 세포나 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 해요. 작용, 질작, 쓸용,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요. 표적은 총을 쏘거나 활 쏘는 목표물로 말하는데, 호르몬의 목표물이 바로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입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돌다가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을 만나요. 그러면 이들이 호르몬을 받아들여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럼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이 아니면 호르몬 받아들이지 못해요. 호르몬과 신경계는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우리 몸속에서 신호를 전달하여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면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인슐린은 이자라는 곳에서 분비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에너지는 몸을 이루는 세포에 만들어지고, 이때 세포는 영양소를 씁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주로 쓰는 영양소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서 맛있는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게 해요. 포도당 맛있지 않아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은 포도당이 세포가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어요.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제 당뇨병의 시간 환자는 주사로 인슐린을 맞아서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해요. 이제 배에 인슐린을 주사 넣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호르몬을 보충할 수도 있는데, 아까 오줌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향이뇨 호르몬입니다. 향이뇨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되고 오줌을 만드는 콩팥의 기능을 조절해요. 콩팥에서는 향이뇨 호르몬의 신호를 받고 오줌의 양을 줄여줍니다. 신기하잖아요? 이 외에도 우리 몸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티독실 호르몬, 잠이 오게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스트레스 변화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도 있죠. 일찍 자야 된다는 호르몬은 생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생장 호르몬은 이제 저희처럼 한참 자는 시기에 특별히 많이 분비되는데, 근육에 성장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이에요. 이제 생장 호르몬이 하루 동안 양이 일정하게 분비되는 게 아니에요. 주로 깊은 잠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게 많이 분비됩니다. 여기 10시에 잠자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깊은 잠 못 들 때가 있는데, 이때 제일 많이 분비되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자셔야 돼요. 1번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되어 온몸에 퍼져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 각 호르몬마다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 적용함. 인슐린 이자에서 분비됨. 세포로 포도당에 들어가게 함. 향이뇨 호르몬, 뇌에서 분비됨. 콩팥에서 만드는 오줌의 양을 조절함. 생장 호르몬, 뇌에서 분비됨. 뼈와 근육의 성장 신호를 전달함. 2번 신경계와 호르몬의 비교. 신경계, 신호의 종류, 전기신호. 호르몬, 신호의 종류, 혈액으로 분비된 물질. 신호의 전달 빠르기. 신경계, 매우 빠른. 호르몬, 비교적 느림. 반응 지속시간, 일시적인 반응. 호르몬, 지속되는 반응. 신호 전달 방법. 신경계, 반응 기관으로 신호가 직접 전달돼요. 호르몬,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 신호를 받아들여요. 과학 퀴즈! 3초 내겠습니다. 3, 2, 1, 0, 땡! 이제 마지막 교시네요. 근데 아직도 교과는 똑같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요. 6교시. 향상성. 더울 때 막 땀이 많이 나는 까닭은
교과 연계는 똑같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과 중학교 3학년의 자극과 반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몸에 수많은 물질이 각자 정해진 역할을 해야 돼요. 체온이 36에서 37섭씨도일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이보다 높거나 낮으면 물건의 성질이 변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깥 기온이 높거나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내리려고 해요. 반대로 바깥 기온이 막 낮아서 체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어떻게 올릴까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열과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영향을 조절만 하면 돼요. 우리 몸은 항상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에너지를 만들 때 열이 생겨요. 몸에서 생긴 열은 피부에 통해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먼저 체온이 정상보다 높았을 때 어떻게 온도를 내리는지 살펴볼까요? 이렇게 막 돌아가죠.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졌을 때 뇌는 신경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피부에서 땀을 많이 나게 하죠. 땀이 피부 표면에서 맞으면서 몸에 열을 뺏어요. 그럼 빠져나간 열의 양은 많아지고 체온이 내려가서 정상 체온이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 땀이 나는 거죠. 땀 싫어하잖아요, 다들. 또 뇌의 신호를 받을 피부에선 근처 혈관을 넓혀주게 해요. 그러면 혈관은 혈액이 더 많이 흐르면서 더 많은 열이 빠져나가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가는 열이 많아서 체온이 내려갑니다. 정상적으로 높았던 체온이 내려가서 다행이군요. 추울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뇌의 신호를 받는 피부 근처 혈관이 좁아져요. 그래서 혈액이 덜 흐르고 빠져나가는 열도 줄어들어요. 또 근육이 저절로 막 떨리는데 이때 근육에서 막 많이 생겨서 열은 줄고 열이 많아져서 자연히 체온이 올라가서 정상 체온이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 오들오들거리는 게 다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추우면은 막 하면서 막 엄청 떨려요. 말하면은 이제 다 덜덜덜 하면서 이빨이 다사사사 돌리죠. 이제 이렇게 팔에 돋은 소름이 이제 털이 막 올라가잖아요. 저는 올라가거든요. 그때 추울 때 소름이 돋으면 털이 똑바로 세워져서 피부가 절 빼앗겨요. 이제 막 만에서 소름 이러면은 막 털이 막 쫙쫙쫙 올라오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상 체온을 벗어나면은 뇌가 신호를 보내요. 체온을 올리거나 내려서 정상 체온을 돌아옵니다. 투는 우리 몸은 안팎의 환경을 보내도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속질이 있어요. 이거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면은 혈액으로 포도당이 흡수되어 혈당이 높아져요.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혈당이 낮아져요. 특히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많이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요. 이제 식사 직후에는 이 흰색이 포도당이거든요. 막 엄청 많아서 뭔가 좀 징그럽죠. 보통 때는 뭐 많이 없죠. 근데 운동 직후 너무 없잖아요. 이제 세포뿐만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호르몬으로 혈당량을 낮아지게 해요. 세포뿐만이 아니라 간에서도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서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많을 때 간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 포도당으로 글리코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아지게 하여 정상 혈당량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글리코젠 수많은 포도당이 복잡하게 연결된 탄수화물로 주로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에는 물이 있어야 생명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몸을 이루는 세포는 물론이고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까지 체액으로 채워져 있는데 체액은 주로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물속 수분량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수분량이 늘어나면은 세포에 물이 들어서 부풀어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속 수분량이 줄어들면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세포가 부풀거나 쪼그라들면 생명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이제 세포를 일정히 유지하려면 항인효 호르몬의 작용에 몸속 수분에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제 오줌에 관련이 있을까요? 막 땀이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량이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따지도 않아서 줄긴 줄었어요. 몸속 수분량이 줄어들면 뇌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항인효 호르몬의 신호를 받은 콩팥은 오줌을 적게 만들어요. 그 결과 몸속 수분량이 늘어나서 정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셔서 몸속 수분량이 늘어나면 뇌에서 분비되는 항인효 호르몬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콩팥에서 오줌을 많이 만들겠죠. 오줌이 빠져나가려는 몸속 수분량이 줄어서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수박 많이 먹고 나면 오줌이 누워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요. 1번 향상성. 우리 몸 안팎과 환경이 변해도 몸 상태를 일정히 유지하는 성질. 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됨. 2번 향상도 조절의 예. 체온. 신경계에 의해 조절됨. 체온 올라감, 땀이 남, 열이 빠져나감, 정상 체온. 체온 내려감, 근육의 떨림, 열이 생김, 정상 체온. 혈당량, 호르몬에 의해 조절됨. 혈당량 높아짐, 인슐린 분비, 세포로 포도당 들어감. 간에서 포도당으로 글루코즈 만듦. 정상 혈당은 낮아짐. 글루카곤 분비, 간에서 글루코즈는 포도당을 바꿈. 정상 혈당량. 3. 몸속 수분량, 호르몬에 의해 조절됨. 수분량 늘어남, 항인효 호르몬 줄어듦. 오줌량 많아짐, 정상 수분량. 수분량 줄어듦, 항인효 호르몬 늘어나. 오줌량 줄어짐, 정상 수분량. 과학 퀴즈 3, 2, 1, 0, 땡! 이제 과학 퀴즈 정답은 사서 하셔야겠죠? 가도 제도 퀴즈. 이것도 정답 못 알려줍니다. 그냥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2, 1, 0, 땡! 그러면은, 안녕. 교과 연계가 다